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얘기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전산 세무 2급 4월에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대비하는 시험 대비 영상입니다. 지금 현재 2025년도 교재가 이제 4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출간이 되기 전이라 아마도 지금 2024년도 교재와 그리고 학습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험 대비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영상은 25년도 4월 시험 대비 영상이에요. 세법이 개정된 부분 그리고 K랩 프로그램의 업데이트와 관련된 부분들 안내하는 영상이고요. 이런 대부분의 내용들은 2024년도 이 교재 있죠? 이 교재를 중심으로 페이지별로 설명할 거니까 참고하셔서 시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는 전산회계 1급은 이 영상을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전산회계 1급은 2024년도 교재가 아니라 25년도 개정된 내용으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시는 분들만 요 대비 영상으로 마지막 시험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법이 이 세무와 관련된 이 세법 개정 사항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번에 이 자격증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이 세무 2급의 시험 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만 중심으로 교재 페이지를 따라가면서 제가 달라진 부분을 설명드릴 거니까 교재 중심으로 여러분이 달라진 부분들은 잘 마킹하셔서 혹시 객관식 나오면 준비하셔야 되니까 객관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7페이지이고요. 부가가치세 이론편입니다. 앞부분에 167페이지 이전에 재무회계 파트 그리고 원가회계 파트는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회계나 원가회계는 기존의 내용대로 그냥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부가가치세 중에서 간주 공급 중에 개인적 공급과 관련된 내용 중 이러한 케이스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죠. 그러니까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제공했을 때 그 개인적으로 공급한 분에 대해서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그리고 직장 연회, 직장 체육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있었는데 인당 한도 10만 원까지 그 부분의 범위가 한도가 조금 더 폭넓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경조사로 제공할 때 10만 원 한도가 따로 있고요. 명절, 그러니까 설날, 추석과 관련된 명절 선물로 재화를 공급했다면 개인적 공급으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도가 별도로 10만 원. 그리고 생일이나 창립 기념일 등으로 제공했을 때 연간 한도 10만 원. 이게 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연간 한도가 10이에요. 그러니까 다 더하면 30만 원까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테니 회사가 마음껏 개인적으로 공급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10만 원이 각각각이니까 각 10만 원, 각 10만 원, 각 10만 원입니다. 경조사로 제공한 게 재화의 공급이 예를 들어서 16만 원이면 10만 원까지는 공급으로 안 보고요. 6만 원은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액은 공급으로 본다. 30만 원이라는 한도를 보지 않고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으로 각각 한도를 초과했을 땐 초과된 금액은 공급으로 본다는 거.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죠. 이 부분이 뭐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무 수행하는 부분으로는 나오기가 어렵고 객관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첫 시험이어서 나올 확률은 좀 낮아요. 그래도 일단 알고는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182페이지 이제 이미 그 교재 안에 24년도 교재 안에 있기는 했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 발급하는 대상자 중에 법인은 원래 항상 의무 발급이고요. 개인 사업자는 기간마다 좀 달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일단 기준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그냥 정해진 거예요. 24년도 7월 1일 이후니까. 그래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다음에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제 학습 내용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8천만 원 이상으로 끝난 겁니다. 그 전에 뭐 얼마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 다 삭제. 그전 제도니까. 그 다음에 213페이지 부가가치세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그때도 이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죠. 간이과세자가 기존에 8천이었는데 1억 4백으로 한도가 상향됐죠. 그래서 현재는 직전 연도 부가세 포함한 공급대가 금액이 1억 4백에 미달하는 법인은 안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근데 이 간이과세자 우리 공부할 때 둘로 나뉘잖아요.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4,800에 미달하는 자는 세금을 아예 신고 납부 의무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원칙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일반적인 영수증 정도나 발행한다고 그랬죠. 영수증을 발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세금계산서를 절대 발급할 수 없는 자, 그들은 간이과세자 중에서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고 4,800 이상과 1억 400에 미달하는 요 범위는 원래는 예전 제도로 말하면 아주 예전이라고 해봤자 21년도 이전이긴 한데 그 이전에 이들이 원래 일반 과세자였거든요. 근데 기준금액이 자꾸 상향 조정되면서 4,800 이상이면 다 일반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다 간이가 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원래 일반이었고 이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자들이라서 48 이상 1억 400이 미달하는 간이 과세자라고 할지라도 얘네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이죠. 예외가 있었죠. 이런 경우 직전 연도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아무리 이 경우에 해당되더라 할지라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팔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자거나 아니면 미용, 목욕탕 이런 여객운송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일반 과세자를 중심으로 공부했던 이 범위라면 간이과세자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준금액이 달라진 거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제가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은 똑같아요. 금액만 달라진 거죠. 이 금액이 8천에서 1억 400 미달하는 자로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 얘는 발행할 수 없는 자는 동일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나중에 부가세 신용카드 수취 명세서 작성할 때 신용카드를 수취했을 때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상대방이 48에 미달하는 자라면 그 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4,800 이상인 자가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를 주었다면 그때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 기준금액이 8천에서 1억 400으로 미달된 것뿐 나머지는 모든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 기준금액이 달라진 것만 딱 픽스해 놓고 나머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은 동일하게 여러분이 문제 풀고 또 실무 수행하시고 그렇게 또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233페이지부터는 이제 소득세 파트인데요. 소득세 중에 사업소득에 원천징수 20%가 적용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계약기간이 사라졌어요. 그냥 그대로 똑같아요. 계약기간 없이 그냥 20% 동일하게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거 적용되는 거 하나 있고요. 뭐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는 육아 또는 보육수당과 출산수당이 합산돼서 한도를 구했거든요. 근데 육아수당, 보육수당이 따로 구분되고요. 출산수당이 따로 구분됐어요. 그래서 두 개가 나누어졌고 한도가 달라요. 지금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비교하고 조회하는 걸 볼 텐데 예전에는 육아수당으로 조회했는데 지금은 보육수당으로 조회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보육수당 내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6세 이하의 자녀일 때 보육과 관련된 수당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게 얘는 별도로 있었고 얘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산 수당이 하나가 생겼어요. 일단 한도가 없고요.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 회사로부터 2회 이내에 받는 급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인 나 또는 나의 배우자, 출산 관련해서 출산일 이후에 2년 이내에 받는 지급받는 출산 수당에 대해서 일단은 비과세가 되는데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요게 하나가 새로 생겼어요. 출산 수당 또는 뭐 출산 지원금 뭐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되고요. 2번 정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년 안에 2번 정도, 뭐 1년 해가지고 뭐 2번 정도는 이제 수당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주는 대가, 법적인 한도는 없음.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었거든요. 출산 보육 수당 같이 있었는데 두 개가 각각 구분됐습니다. 좀 이따가 프로그램 들어가서 한번 조회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의 비과세 중에서 종업원 등에게 할인해 주는 거.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우리 회사가 아주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야. 근데 그 제품이 외부에다가 정상적으로 시가 대가를 받고 제3자들은 사고 파는데 우리 회사가 종업원들에게만 DC해 주는 거죠.
그 DC해주는 금액의 일부는 소득으로 볼 거고 DC해주는 일부 금액은 비과세해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좀 싸게 사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건데 그 혜택을 받는 금액의 일정 금액은 비과세 해주겠다는 뜻이고요. 그때 비과세가 될 때는 뭐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갑니다. 시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의 20%와 토탈 한도 240만 원 중에 맥스로 비과세를 적용해줘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 요거는 이제 25년도 시험에 아마 적용될 거고요. 24년도 4월에 시험 보는 첫 번째 시험에 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알고만 계시고 이런 게 있다. 비과세가 되는 게 하나가 더 추가됐다. 이런 게 상당히 또 어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매우 큰 금액이고 전액 다 과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이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니까 나름의 혜택인 거죠.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소득세 중에서 252페이지에 이게 24년도 교재니까 이게 이제 24년도 기준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25년도 시험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딱 리셋을 하셔서 연령 충족 기준은 25년도 기준이니까 25년도 연말정산을 하는 연도 대비 만 20세가 되는 연도는 2005년생이 되는 거고 만 60세 이상이 되는 연도는 이제 1965년생이 되겠죠. 이게 이제 1년씩 늘어난단 말이야, 매년. 25년도 기준이라고 하니까 요 출생 연도에 따라서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났겠구나. 전년도에는 2004년이었고 올해는 2005년도고 그런 연도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좀 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255페이지 가보시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 밖에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원래는 무주택 세대주만 이 청약 저축에 대한 공제 대상이 되는 대상자가 본인이 세대주일 때만 가능했는데요. 배우자가 추가됐어요. 배우자도 함께 요거 하나가 추가된 거 그거 하나를 좀 구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56페이지 보시면요. 아이고 256페이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신용카드가 2024년도 시험을 볼 때 2023년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에 105%를 추가해서 사용한 분에 대해서 추가 한도를 더 해주고 했던 내용이 삭제가 됐어요. 아주 심플하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이것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초과 사용분에 대한 금액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사실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이 프로그램상으로 활용이 될 때 상당히 이상한 금액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일단 얘가 삭제가 됐고요. 25년도 여러분 4월에 시험 볼 때는 이 메뉴가 아예 없을 겁니다. 일단 그런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신용카드 달라진 거는 딱 하나 수영장에 우리가 이제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관람료 이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인자에 한해서 한도를 좀 많이 해주려고 나오는 제도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수영장하고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 근데 이제 25년도 4월 시험엔 얘가 적용되지 않아. 얘는 7월 1일부터 이번 연도 7월 1일 이후에 지출을 한 분부터 이제 그러니까 25년도 신용카드 공제받을 때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딱 6개월 동안 내가 이 용도로 지출된 신용카드가 있다면 대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자인자에 한해서만 일반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30%까지 소득공제 항목에 이제 포함이 된다는 건데 여러분이 보는 4월 시험에는 이제 관계가 없어요. 25년도 7월부터니까.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연도를 가지고 날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4월에는 얘가 있어도 일반 신용카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구나.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혼인신고에서 이번 연도 또는 2026년까지 또는 전년도 2024년도 이렇게 3년 동안 혼인신고한 자들을 대상으로 결혼세액공제를 해준다. 50만 원. 뭐 3년 동안 3년간 받는 사람은 없겠지.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거의 그런 건 아니고요. 혼인신고했을 때 그 해에 혼인신고 거주자에 대해서 50만 원 세액 공제해 주는 게 하나가 생겼다.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런 제도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자녀세액 공제 261페이지 8세 이상의 기본공제가 되는 비속도 들어가고 손자도 들어가고 입양자도 들어가고 위탁아동도 들어가는데 나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될 때 그 자녀가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세 명일 때가 한도가 다 달라졌어요.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25만 원에다가 엔드 30, 그러니까 55만 원 되는 거야.
세 번째, 셋째 자녀가 셋이다.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 셋째부터 40, 토탈 9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돼요. 만약에 4명이다. 그럼 95만 원까지가 3명이죠. 거기에다가 40만 원 더하면 135만 원. 이게 세액공제잖아. 소득공제가 아니라 어마무시한 혜택을 주려고 나온 거죠. 출산 장려 차원에서. 요 제도도 하나가 더.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졌어요. 금액 달라진 거 기억하시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던가요? 거의 안 나오죠. 시험에 안 나와. 그리고 얘는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자동 계산이 되죠. 연말정산을 수행할 때. 그런 기능이 있었으니까 바뀌는구나. 바뀌는구나. 이게 안 바뀌는 건 2024년까지 안 바뀌고 25년부터 바뀌는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과 관련된 부분 중에 기부금 세액공제율이요.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조금 더 많은 40% 공제해줬던 공제율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습니다. 이거 없고요. 1,000만 원 기준으로만 잡고요.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가 500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그 정도 객관식 이론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산세무 2급 이론 핵심 위드박한 이 교재 있죠. 24년도 교재, 24년도 교재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25년도 시험을 준비할 때 조금 달라진 부분들 시험 중심으로만 얘기했고요. 교재 페이지별로 교재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까지는 세무 2급 시험에는 관계가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교재 중심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KLF 프로그램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3월 5일자 기준으로. 그래서 업데이트가 된 내용과 실무 수행을 연습할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부분, 주의해야 될 부분은 한 개밖에 없어요. 24년도 백데이터로 여러분이 시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25년도 시험을 대비할 때 차이가 나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은 크게 없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 차이가 있어요. 생일이 몇 년도냐에 따라 전년도까지는 20살인데 25년도 기준으로 그 데이터를 돌렸을 땐 21살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살이 딱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20살이었던 기본공제가 되는 직계비속이 21살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존속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60세가 넘어가는 순간 뭐 나이가 한 살 많아진다고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겠죠. 그러나 69세였다가 70세가 되면 경로 우대 공제가 되니까 한도 금액이 더 증가되겠죠. 근데 이제 자녀 같은 경우는 나이가 한 살이 늘어나는 순간 전년도까지는 기본공제가 되고 25년도에는 기본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거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대손세액 같은 공제를 받을 때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공급가액 입력하는 문제 풀 때 그럴 때 이제 연도에 따라서 이게 어느 연도냐의 기준에 따라서 날짜가 완전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이 24년도 교재로 백데이터를 활용해서 실무 수행 연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모든 실무 수행을 끝내기 전까지는 24년도 백데이터로 충분히 풀어서 내가 이 프로그램이 25년도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와 관련된 이론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학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나서 25년도 프로그램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좀 비교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5년도 백데이터로 이 모든 문제를 다시 풀 거야 이런 생각을 지금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달라진 것만 여러분이 살짝 보고 아 요거 달라졌으니까 요거 조심하면 되겠구나. 그런 식의 학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실무 수행에 대한 이 실무 교재 중심으로 달라진 걸 설명하면 그냥 몇 시간짜리 강의가 되기 때문에 실무 수행은 기존의 24년도 백데이터로 그냥 계속 공부하시고요. 달라진 것만 제가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된 것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실제 25년도 시험을 볼 때는 이 부분이 달라졌구나를 딱 숙지하시고 이제 시험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다 25년도 버전으로 문제를 풀기는 시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먼저 세무사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3월 5일자에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돼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한번 클릭을 좀 해볼게요. 자, 클릭하시면 이게 업데이트된 내용 보기 다운받으세요. 요거 가지고 설명드릴 겁니다. K랩 업데이트 내용 보기 다운받으시고 여기 위에 있는 요 다운로드 내용을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자, 여러분이 다운받을 필요가 없는 게 데이터만 일단 다운받으시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들어갈 때요. 이렇게 K랩 프로그램 들어갈 때 이게 24년도로 지금 로고가 적혀 있긴 한데 K랩 프로그램을 처음에 딱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고 로그인을 하러 들어갈 때 메인 화면에 아마 지금 여기 깜빡깜빡하고 있으신 분도 있을 거야. 저는 지금 이제 최신 버전 업데이트 했거든요. 이게 24년도 7월인가 그랬을 거죠? 24년도 버전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깜빡깜빡 할 거야. 업데이트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 업데이트 그냥 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하셔서 최신 버전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이 상태를 바꾸시면 돼서 아까 K랩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받아 가지고 재설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만 많이 가. 여러분은 이미 K랩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여기서 업데이트 하시면 그대로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 프로그램 안으로 그대로 연동돼요. 그러니까 또 프로그램 다운받아 가지고 재설치하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자, 그 다음에 세무 2급에서 제가 실무 백데이터가 아마 이제 5001번부터 5014번까지 있을 텐데, 자, 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이게 백데이터가 다 2024년도 버전이기 때문에 2024년도로 열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우주상사로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달라진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여기 K랩 프로그램 수업용 다운로드 눌렀을 때 아랫줄에 K랩 업데이트 내용 보기 다운로드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다운로드 받으세요. 자, 다운로드 받으면 이런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어디 갔어? 여기요. 이게 그 K랩 프로그램이 올해 바뀐 부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할게요. 변경된 내용입니다. 자, 회계관리 메뉴에서 뭐 주소 바뀐 거,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 메뉴 바뀐 건데 여러분 시험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거 아마 이제 세무 1급에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전산 세무 2급과 무관해요. 그래서 회계관리는 바뀐 게 없어요. 자, 이제 부가가치 프로그램에서 달라진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간주임대로가 2025년도에 3.5%에서 3.1%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3.1%로 2025년도 바뀐 게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자, 여기 이제 5008번이 24년도 버전의 실무 데이터죠. 여기서 부가가치 안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24년도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열어보면 제가 아무 날짜나 열고 들어갈게요. 7월부터 9월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여전히 3.5%로 이자율이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24년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부가세 내용이 24년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3.5%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시험을 보러 가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의 이자율이 3.1%로 자동으로 적용이 되거나 여러분에게 적용하라고 이자율을 주겠죠. 자, 여기서 프로그램 내 안에서 여러분이 마우스를 가지고 적용 이자율 F6 있죠? F6 이자율을 눌러보시면 24년도까지는 3.5, 25년도에는 3.1 바뀐 이자율은 써 있을 거예요. 만약에 바꾸라고 하면 3.1 하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3.1%로 적용 이자율이 적용돼서 여러분이 주어지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만 하면 간주임대료가 구해지니까 간주임대료 이자율 3.5에서 3.1%로 바뀐 것 그거 한 개 빼고는 나머지는 똑같아요.
프로그램에서 부가가치세 표현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부가가치세 실무편을 공부하고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항상 머릿속에서 다 2024년도 날짜를 기준으로 공부했던 거니까 요 내용들이 2025년도로 바뀌는 것만 잘 유념하시고 2024년도 4월부터 뭐 6월이다. 그럼 2025년부터 2025년도 4월부터 6월이다. 가산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날짜 계산하거나 할 때 25년도 기준으로 잘 정리하셔야 돼. 그것만 정리하시면 부가세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 하나, 간주임대료 하나 달라진 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원천징수가 약간씩 달라진 게 아까 이제 세금과 관련된 비과세가 좀 달라졌죠. 여러분이 비과세 우리가 수당 등록할 때 비과세 수당을 등록할 때 예전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등장하면 제가 조회할 때 육아수당으로 조회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육아수당으로 조회하면 조회가 안 돼요. 자, 보육수당으로 조회하거나 출산지원금, 출산수당을 출산지원금이라고 프로그램 안에 내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출산 또는 보육이라고 조회해야 연 20만 원, 월 20만 원까지 6세 이하의 자녀의 수당은 보육수당으로 등록한다. 요게 하나가 추가됐어요. 육아수당 없습니다. 육아수당이라고 조회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종업원들에 대해서 할인해 준 금액에 대해서 240만 원까지 한돈 따로 있잖아요. 시가 20%랑 비교했을 때 그 금액은 비과세로 한도를 적용해 주겠다. 이게 하나 있었죠. 요 두 개가 비과세 소득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5008번에 원천징수 안에 급여자료 입력 그냥 열어볼게요. 열렸나? 여기 있구나. 자, 위쪽에 수당공제 메뉴를 열어서 비과세 하나 넣고요. 그냥 뭐 보유 이렇게 하나 넣고요. 자, F2 누른 다음에 보육수당 해야지 월 20만 원. 우리가 선택할 건 요겁니다. 네, 만약에 육아수당으로 조회하면 이제 그 금액이 조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육수당으로 조회하는 거. 그거 한 가지 주의. 출산지원금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걸 내면은 좀 그래. 그치, 문제가. 자, 그 정도 조회하는 거 하나 달라진 거.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개. 그 다음 두 번째. 자, 원천징수와 관련된 메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공제를 등록할 때요. 소득기준 초과 여부 그리고 이제 결혼세액공제가 해당하는 여부 체크를 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메뉴가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면 원천징수 메뉴 중에 그러니까 기본공제를 입력하는 메뉴가 원래 사원 등록에서 입력하고 연말정산 프로세스로 이렇게 연동을 시켰죠. 부양가족 명세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부양가족 사원 등록 안에 여기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은 그냥 기존과 똑같아요. 기존과 똑같은데 연말정산 프로세스에서 추가로 입력하게끔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제가 요거를 24년도 원천징수로 열었을 때 프로그램의 화면과 그다음에 25년도 프로그램으로 열었을 때 화면과 좀 달라진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24년도 인사 관련된 원천징수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여기 있죠. 소득명세. 소득명세 탭, 부양가족 탭 있었죠. 자, 부양가족 탭 들어오시면 여기 결혼세액 공제는 없어요. 그렇죠? 결혼세액 공제는 없지만 소득 기준 초과 여부란이 하나가 생겼다는 거예요. 요게 하나가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신용카드 등이 24년도 소비증가분을 입력할 수 있게 했었던 거 있었죠. 그리고 출산지원금은 원래 없었는데 이건 새로 생겨서 그냥 같이 붙은 거고. 자, 부양가족 탭에 결혼세액 공제는 24년도에 없었고 소득기준 초과 여부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소득기준 초과 여부가 10살의 자녀가 있는데 그 10살의 자녀가 소득이 총급여 기준이 500만 원 이하거나 아니면은
2배사 근년기 퇴양의 모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소득 기준이 초과됐다. 초과됐다. 그래서 여가 되는 순간, 여가 걸리는 순간 기본공제는 안 된다는 뜻이야. 지금 기본공제가 자동으로 막혔죠. 그러니까 나이와 소득까지 두 개를 모두 다 체크하는 기능이 원래는 나이는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나이 계산이 됐는데 500만 원 이하 또는 1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그 기준 금액이 초과자인지 초과자가 아닌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없었죠. 요게 하나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부 하면 여기 써있죠. 근로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자. 24년도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자. 이 둘이죠. 예외가 있기는 해. 그치? 근데 그 예외는 당연히 분리과세를 말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를 지우고 부로 바꾸면 이 내가 여에다가 부로 바꿨으니까 내가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거죠. 20세 이하 걸고 이제 자녀공제 받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를 건 거예요. 부를 걸었더니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대상자가 체크가 된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이 소득기준 초과 여부란이 하나가 생겼다는 거. 그게 이제 특징. 그리고 출산지원금이라는 메뉴가 하나 생겼다는 거. 아까 출산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어떠한 자녀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받았는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 자녀. 태어난 자녀를 등록하겠다는 뜻입니다. 받은 날, 받은 금액, 몇 번째 받았는지, 연 2회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토탈 2번까지 어디로부터 받았는지, 비과세가 되는 대상의 자녀를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추가된 거.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연도만 24년에서 25년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소득기준 초과 여부, 그거 하나 생긴 거 하나를 좀 봤고요. 결혼세액 공제는 조금 있다가 제가 25년도 버전으로 바꿔서 설명을 드릴게요. 50만 원 반영되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할 게 있으면 체크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대상자는 대상자가 아니고요. 본인만. 본인이 결혼했을 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신용카드 탭에 23년도 기준의 그 소비 증가분 삭제됐다고 얘기한 거. 합계만 생겼어요. 25년도에.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2천만 원까지 한도. 아까 증가됐다고 얘기했죠? 상향 조정된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에서 뭐 노조회비 여부 삭제라는데 여러분 시험하고는 뭐 중요하지 않아서 요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년도에 아까 3천만 원까지 해서 40%까지라고 하는 세율 개정됐다고 그랬죠? 삭제됐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사라진 거. 그 다음에 출산지원금 탭이 하나 생겼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한 번, 두 번까지. 그거 하나 추가됐고요. 비과세란에. 출산지원금 아까 방금 전에 탭, 그 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아까 소비증가분 삭제했던 거 얘기했죠? 전체 나중에 조회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당 자녀세액 공제가 달라졌죠. 세법이 개정돼서 이 부분이 달라졌고 달라진 금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제가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결혼세액 공제 신설된 거 하나 있었고요. 됐습니다. 법인 조정은 나중에 전산세무 1급에 적용되는 건데 전산세무 1급은 현재 준비 중이긴 한데 이게 이제 올해 초반에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일이 많아가지고 계속 작업하기가 시간상의 한계가 있네요. 사람이. 여기까지가 세법 개정된 원천징수 프로그램상에 바뀐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24년도 버전으로 여러분은 문제를 푸시고 그 달라진 부분만 인지하고 시험장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막 무조건 뭐 활용한다고 그래서 그걸 다 인지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내용에서 달라지기만 한 거니까. 그러면 제가 달라진 걸 어떻게 여러분이 연습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회사를 하나 등록을 했어요. 아무거나 등록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회사 등록을 25년도가 회계 연도로 하나를 등록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등록을 하나 했어요.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코드 여러분 아무거나 코드 넣으면 돼. 이름도 아무거나 등록하시고요. 25년도로 회계기간 하나가 설정돼요. 그리고 이 회사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25년도 버전으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백데이터는 따로 없습니다.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는 거야. 다 25년, 25년, 25년도로 달라졌죠? 자, 원천징수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그냥 임의의 데이터를 그냥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모르겠네. 제가 뭐 따로 작동하고 있는 것도 없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졌지? 내 컴퓨터 이상한가? 자, 여기 제가 아무거나 그냥 등록한 겁니다. 총급이 한 8천 넣고 이제 한번 돌려놓은 거예요. 돌려놓은 것 중에 여기 부양가족 잠깐 열어보면 제가 3명의 자녀를 넣었는데 2명은 소득 기준 초과하지 않는다고 불을 걸었고요. 20세 이하이면서 지금 11살, 12살이니까 둘 다 자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마지막에 15년생 10살짜리 자녀는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고 입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공제가 일반적으로 되지 않겠지. 둘 중에 하나가 충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3명 중에 2명만 자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이제 결혼세 공제 여기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결혼세 공제에다가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녀가 있는데 결혼을 했다? 이상한데? 여튼 뭐 한번 체크만 해볼게요. 그럼 자녀세 공제가 2명이면 아까 이번 연도에 세액 공제 금액이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연말정산 입력 탭 열어보시면 이제 2명일 때 55만 원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걸린 거 보시면서 여러분 시험 볼 때 자녀세 공제란에 생년월일 입력하면 나이 나올 거고 소득기준 초과 여부 선택하면 20세 이하로서 공제가 되면 공제가 될 거고 공제가 되지 않고 소득기준을 초과했을 때 걸면 기본공제가 안 되겠죠. 그 금액대로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자녀세 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고 바뀌었습니다. 25년도 기준으로 바뀐 금액 자동 계산돼요. 그리고 결혼세 공제 50만 원 지금 적용됐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탭 열어보시면 합계는 만들어졌지만 전년도 대비 소비 증가분 별도로 23년도 사용, 24년도 사용 구분되는 칸 사라졌죠. 이게 달라진 거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의료비도 똑같고요. 기부금도 여러분이 작업했던 거랑 똑같고요. 연금저축 똑같고요. 월세 금액 똑같고요. 월세 금액이 24년도에 전면적으로 개정이 돼서 25년도에는 그냥 똑같아요. 24년도랑 동일하게. 날짜만 주어진 날짜를 정확하게 연도별로 정확하게 입력만 하면 세액 공제가 될 거고 출산지원금은 출산지원금을 받은 내가 어떠한 자녀를 대상으로 받았는지 그 자녀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뭐 달라진 건 크게 없습니다. 부양가족에서 소득기준 초과 여부 요거 달라진 거 그리고 신용카드에서 달라진 거 이 신용카드가 다 달라져서 연말정산 전체 메뉴에서 요 상단에 신용카드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면 별도의 입력 창이 보였죠. 여기 소비증가분 없어졌다 이 얘기였던 거야. 나머지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뭐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이런 건 없어요. 똑같고 연도가 달라진 것만 유념해서 시험 마지막에 시험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다 보여드렸죠? 자녀, 신용카드, 출산지원금 대상자 입력. 출산지원금은 뭐냐 비과세 하나가 생긴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공제율 달라진 거니까 여러분이 공제율 달라진 걸 적용할 필요는 없잖아. 금액을 넣으면 알아서 공제 금액이 자동 계산이 되니까. 그 다음에 기부금 노조회비는 뭐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향생활 한도 자동으로 걸릴 거고요. 신용카드 달라진 거, 소득기준 초과 여부 이게 제일 큰 것 같아. 여러분 입력할 때. 그리고 결혼세 공제가 하나가 더 추가된 거. 그리고 비과세 조회할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보육수당으로 조회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이 월 20만 원으로 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 주의하시고 제가 아마 실기 프로그램 활용할 때 육아 수당으로 조회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육아가 없어지고 보육이라는 거 요거는 상당히 중요해. 별거 아니어도. 왜냐면 급여 입력할 때 비과세 보육수당 입력하는 게 꽤 많이 나오고 이게 조회가 안 되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입력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적용하셔야겠죠. 원천징수.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임대공급은 3.1%로 변경된 거. 그거 빼고는 얘가 어떤 식으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돼야 되는지 그리고 간주 임대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산되는지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K대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이제 실무 수행, 또 주의사항 설명을 좀 드렸고요. 기출문제 교재로 기출문제 풀이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24년도 백데이터로 24년도 연말정산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이론을 그 내용대로 그대로 공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25년도로 달라진다면 아 이거 하나 추가됐지, 요거 추가됐지, 그렇게 해서 시험 준비하시면 돼요.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나 달라진 것들이 거의 많지 않고 아까 제가 이론에서 설명드렸던 것들 재화공급 이런 등등등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약간의 차이점들만 좀 유념하시면 뭐 시험 대비하실 때 크게 무리 없이 또 시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무 2급 4월에 시험 보시는 분들 잘 보시고요. 4월 달 시험을 보고 나면 세무 2급은 2025년도 버전의 이제 교재와 강의로 다시 재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 유로 멤버십으로 이제 전환이 되니까 그거 잘 유념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25년도 4월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되겠네. 그렇죠? 잘 공부하시고요. 남은 한 달 동안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월 시험 대비하는 학습 영상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